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입니다. 이 사진으로 미국 대선은 끝났다. 트럼프가 됐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여러 지표에서 트럼프를 앞서는 듯한 모양새도 비춰지고 있거든요. 58일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본인만의 카드를 내미게 됩니다.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We'd like to see me back too. 김정은은 나를 좋아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김정은을 언급할 때마다 관심을 얻는 것. 해리스에게는 없는 카드가 북한 김정은이기도 해요.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Bring it on. 누가 유리할 것이냐. 예측할 수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 뽑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또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영향을 지구촌 곳곳에 미치게 됩니다. 지금 뭐 뉴스 검색하면은 다 미국 대통령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전 세계에서 경제력 1위. 우리가 소위 이제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세계 국방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이제 최고 수장을 뽑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외에 전 세계 어떤 경제 판도라든지 또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정치적 지평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만갑의 새로운 인물이 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촌대학교를 나왔고요.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리고 아이돌 출신이고요. 현재 또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엘 씨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엘입니다. 2014년에 제가 아이돌로 데뷔했고요. 이제 현재 방송인 또는 뭐 성우, 배우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한 미군으로 되게 오래 근무하셔서 어릴 때부터 한반도의 정치 또는 국방 관심 진짜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사람으로 또는 정치 공부했던 사람으로 의견도 저희 개인 생각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역대 이제 미 대선을 보면 대선 때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역대 미국 대선에서 있었던 변수들이 다 나온,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변수는 없다.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가장 큰 리스크는 이 고령의 건강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못지않은 고령의 트럼프 후보가 정말로 정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든을 비판하던 차에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하고 그 전에 트럼프 후보가 암살 기도에 멀쩡한 모습을, 건재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대선을 107일 앞두고 이번엔 바이든의 후계자로 부통령이었던 여성의 그리고 젊고 유색인종 후보인 해리스 카멀라 후보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여러 지표에서 트럼프를 앞서는 듯한 모양새도 비춰지고 있거든요. 원래 미 대선은 1년 넘게 걸리는 장거리 캠페인입니다.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이번만큼은 100m 단거리 달리기 같다.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참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얘기 하지 않을까. 또 이 사람이 되면 또 우리한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교수님, 이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북한 뭐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다시 나왔는데 당선이 된다면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 구축했던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을 들였던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발전을 하겠죠.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예전처럼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서 야, 그 워게임, 연합훈련 중단해, 그 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우린 대화에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바에야 무기를 개발했다가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한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당신하고 협상하겠다. 다시 한번 하노이 때 못했던 거를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나갈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최근 SNS에서 굉장히 좀 핫한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올린 영상인데 1억 5천만 뷰를 기록한 영상이 있거든요.
오 이거 재밌다. 오. 저거는 죄수복이잖아요. 오 카밀라 해리스 멋있다. 힙하다. 이야 이거 뭐야 킴이네. 래퍼 같아요. 와. 그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아주 미국 대선에 직접적이고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냥 트럼프 후보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투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 회사인 X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올려가지고 언제부터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보수로 돌아섰냐 다들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1억 5천만 뷰나 이게 잡은 거니까 그 파급 효과가 대단하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지금 굉장히 잘 압축된 느낌인데 보신 대로 이제 건강 논란, 노쇠한 논란이 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휠체어에 타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는 88건 아직도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죄수보. 근데 김정은은 힙합 패션을 보였잖아요. 짐작이 좀 가세요? 힙하다 이런 건가? 힙하다? 사실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힙합하면 우리가 자유와 권위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은 권위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지도자잖아요. 풍자하면서 한 것 같아요. 공감해요 저도. 예, 저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무 말이나 그냥 하고 싶어요. 직설적으로 그저 아무 말이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이게 다양한데 래퍼는 래퍼의 느낌이지만 또 미국에서는 또 이스트 코스트 랩이 있고 또 웨스트 코스트 랩이 있잖아요. 또 웨스트 코스트 랩 쪽에서는 되게 갱스터라는 그런 항상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막 서로 막 이러는 거예요. 웨스트사이드 갱스터 랩이 저 웨스트 코스트 랩에서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갱스터 랩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컬럼니스트로서 헌터리 씨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뭐 저항과 자유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락도 그렇고요. 말랑말랑한 발라드 계열의 어떤 음악들이 아니면 거의 다 저항과 반항이에요. 재즈도 그랬고 그러니까 약간 갱스터 랩 쪽에서의 어떤 느낌을 좀 더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그 정치적 어떤 지지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죄수복을 입혔어요. 이게 무슨 사인인지 사실은. 거기에 잘 보면은 그 쇠사슬을 끊었어요. 기차. 그것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수갑을 끊고 이렇게 들고 오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딱 이제 무죄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원스톱.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민주당 그 새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한테는 비키니를 맞아요. 입었어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카멜라 해리스가 그냥 비키니 입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보면 코코넛 비키니였거든요. 맞아요. 네, 코코넛. 최근에 코코넛 밈으로 카멜라 해리스가 SNS에 엄청 뜬 거예요. 근데 5월에 백악관에서 그 스피치 하고 있었는데 딱 그 한마디 했어요. You think you just fell from a coconut tree? 이거 했던 거예요. Parents and their grandparents and their teachers and their community.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You exist in the context of all in which you live and what came before you.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너무 혼자빵 터졌구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말하자면 자기 엄마의 그 성대모사를 했는데 생각만큼 안 먹힌 거예요 저게. 그렇죠.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You exist in the context.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You exist in the context. 저 웃는 게 이제 밈이 된 거네. 그러네. 재밌다.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그 뜻은 너는 네가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질 줄 아냐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뭐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애냐? 라는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사람들 지금 이렇게 갑자기 잘 된 것도 아니고 이 전 시민분들, 이 전 대통령들, 정치인들 덕분에 이제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 SNS에서 엄청 떴던 거예요.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코코넛이라는 거는 요 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유색 인종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랬다면서요? 왜냐하면
속은 하얗고 약간 백인을 동경하는 유색인종, 겉은 브라운색이니까 약간 코코넛이 안 좋은 뉘앙스였는데 이거를 생뚱맞게 우리는 다 연결돼 있다. We are the world 뉘앙스로 나름대로 해리스가 개그를 친 건데 현장에서 안 먹힌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뻘쭘해서 웃은 거예요.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싸하니까 시작했는데 해리스가 언제 그렇게 웃었어요? 너무한다. 이 웃음소리 다시 갑시다. 웃음소리.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이게 웃음소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바이럴이 되면가지고 맞아요. 일파만파로 약간 미국판 수능 금지곡이 된 거예요, 이게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 가운데서 소위 이른바 짤을 봤을 경우에 코코넛과 코코넛 트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건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친구들이 그걸 막 쉐어를 하고요. 그리고 마트 가가지고 코코넛 그 주스가 있는데 그걸 찍고 이렇게 하고 찍어가지고 올리고 카멜라 지자든 그래요. 제가 미국 사람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밈 이렇게 바이럴 됐던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크게 터지는. 이 해리스 발언이 나왔을 때 당시 상대당이었던 미국 공화당 내에서 굉장히 비판했어요. 논평을 내서 뜻이 너무 어렵다. 어떤 이전 세대와의 어떤 컨텍스트, 맥락 속에서 젊은 세대는 존재하는 거야. 라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혼자서 생뚱맞게 웃어 넘기면서 하고 있다라는 비판했던 대목이었는데 해리스가 부상하면서 이 코코넛 발언과 이게 밈이 되면서 빵 터지니까 비판했던 상대당 공화당은 지금 얼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공화당에서 공격하느라고 일부러 풀었어요 인터넷에.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카말라 해리스 약점이 많다. 그 중에 하나는 웃음소리다. 확 퍼뜨렸는데 오히려 이게 이상한 그 중독성 라면 스프 같은 그런 걸로 퍼지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이걸 다 철수했죠. 공화당에서 저걸 공격한다고 했지만 저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놀이가 되면서 사실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그래요. 인지도를 확 올려버려요. 사실 미국 사람들 보통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 짤로 인해서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떡상. 사실 저희가 맥락을 보면은 아까 앨런 머스크가 올린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한테 입힌 그거는 비웃기니까 그냥 약간 비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만약 앨런 머스크거나 뭐 다른 비디오를 만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는 귀에 이제 붕대 감고 성적이 딱 들고 있고 이런 아마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죠. 미국의 대선 구도 역시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T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s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와, 진짜 기질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배짱도 있고 마케팅의 천재.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와 이거 완전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것 같은. 미국 시간으로 13일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이제 새벽에 트럼프가 총격을 당한 겁니다. 갑자기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막 삐삐삐 알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때만 해도 몰랐는데 일보가 딱 뜨는데 트럼프 총격. 연설 중 총격, 트럼프 암살 기록. 나 죽은 줄 알았어. 아 맞아요. 저도. 그때 딱 이 보도국에서 느꼈던 게 트럼프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트럼프 총격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당장에 사퇴해야 한다, 진짜 더는 안 된다 라는 결정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총격을 보고 그 뒤에 나온 저 사진, 하필 저 사진 있잖아요. 성조기를 뒤에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단상 밑에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미국의 유명한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포착한 거예요. 그 사진 기자도 이 장면을 우연찮게 포착하고 전율이 돋았다고 그래요. 야, 이 사진으로 미국 대선은 끝났다. 사실은 저 사진이 도상적으로는 그 들라크로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너무 똑같거든요. 기가 막히게 구도를 잡았어. 딱 저 사진 딱 보는 순간에 끝났다. 저건 바로 대선을 상징하는, 대선에서 트럼프를 상징하는 사진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게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트럼프 그 펜실베니아 그 연설을 유튜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빵빵빵 하는 트럼프가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 상황이지? 그리고 나면서 손을 들고 할 때 파이트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트럼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정치인으로 등장을 하면서 희화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라는 인물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모험을 했고 그걸로 지금까지 어떤 부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배짱이나 마케팅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엄청난 지금 영상에 안 나왔지만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 파이트 말고 그 앞 상황이 또 있어요. 트럼프가 저 와중에 신발을 신발 신발. I got you. Let me get my shoes. Hold on, you're ready. Let me get my shoes. Hold on, you're ready. So we gotta move to the bus. Let me get my shoes. 진짜 놀랐어요.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지 않지만, 야, 저 사람은 하늘이 뭐 내려준 거야? 이런 생각 가진 미국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방송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는 유권자들이 많았어요. 그 굴하지 않는 정말 지도자감이다. 저 용기를 봐라. 그러니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밀워키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귀에 붕대를 하고 나타났잖아요. 첫날부터. 그것도 굉장히 쇼맨십이죠. 일부러 이만한 거. 잘 보이게. 이만한 거 잘 보이게. 그리고 피습 사건이 난 다음에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5%를 앞서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정말 미국 대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충격의 여파가 컸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럼프 형님 얘기하네 왜 난 안 부릅니까? 오늘 나오기로 했어요? 나랑 원래 럼프 형님이랑 얼마나 특별한 사이인지 모릅니까 이거? 이거 선수방가 이런 진짜. 이런 사람들 말이지. 아니 짭정은 씨, 그 귀에 붕대는 뭡니까? 이거 우리 럼프 형님을 보고 뭐야? 귀를 좀 뚫어봤습니다. 어깨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귀를 좀 뚫어봤습니다. 어깨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세련된 느낌으로다가 힙합. 진짜 놀랬어. 이번 주 원래 나오기로 한 거예요? 안 불렀는데 내가 그냥 왔습니까? 불렀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나도 다 대본 보고 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그 럼프 형님 싸제낀 동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범인이 20살이었습니다. 진짜로? 예, 백인 남성이었는데요. 토마스 크룩스로 밝혀졌어요. 현장에서 사살됐어요. 트럼프 총격범은 20대 백인 남성입니다. 이번 사건을 암살 시도로 규정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FBI는 범인이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트럼프의 지지층이라고 했을 때 백인 남성, 도시 노동자 이런 층을 이제 주요 지지자라고 봤는데 저격범이 20살의 백인 남성으로 밝혀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미국에서 대통령 피격 사건 처음 아니잖아요. 또 링컨도 있었고 케네디 대통령도 있었고 루즈벨트 또 레이건까지 여기 총 4번 있었는데요. 그 모든 사건 공통점은 지금 범인은 남성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놀랍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트럼프 무대는 130m 빠지는 여기 건물 옥상에서 총 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봤던 거 진짜 이해 안 가요. 사실 왜냐면은 이거 지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많은 영상 봤어요 저도. 근데 시크릿 서비스나 경호팀도 못 봤던 거는 진짜 이해 안 가거든요. VIP를 경호한다는 거는 이제 시크릿 서비스, 이제 비밀 경호국을 말하는 건데요. 3,200명의 스페셜 에이전트로 만든 이런
기관이에요. 3,200명. 예.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조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130m, 150m 안에 있는 거는 되게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셀폰으로도 포착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거기서 시크릿 서비스가 이런 어택을 방어를 못했다는 게 놀랄만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지지자들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높은 건물도 아니고 낮은 건물 위에 이상한 사람이 총을 들고 있네? 수상하네? 라고 신고가 됐어요. 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총격 26분 전에 목격자들이 지역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가 됐어요, 26분 전에. 그리고 신고받은 지역 경찰이 6분 만에 출동을 해서 총격 20분 전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선생님 신분증 좀 주세요 라고 그 사람을 확인을 했어요. 범인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총격 30초 전에 시크릿 요원들이 It's a gun! 이라고 다급하게 총이야! 라는 거를 인지했다. 라는 교전과 바디캠 영상까지 총격 전 직후에 공개가 됐어요. 30초 동안. 30초 정도면 경호원들이 들어와서 둘러싸고도 남을 추죠. 그런데 왜 시크릿 서비스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가 지금 미국 정계에서의 미스터리예요. 중간에 잠깐 그거만 체크. 중간에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봤다고요? 봤어요. 올라가서 범인까지 확인했어요. 근데 왜 돌아가요? 왜 놔뒀을까? 경찰이 올라가니까 이 업됐던 사람이 총을 경찰한테 했어요. 경찰이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건을 포인팅했다서 도망가가지고 자기 차에 가가지고 막 총 찾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뭔 얘기야 이게? 아니 근데 30초 전에 총리야 했으면 그럼. 그때라도 빨리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It's gun이라고 무전을 때렸잖아요. 상대편의 무전기가 작동을 안 했어요. 오 마이 갓. 뭐야?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리 It's a gun이라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안 들린 거예요. 시크릿 서비스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범인은 어떻게 해서 용의자가 대통령 후보의 저격 사건까지 지금 만들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1년 전부터 총기 관련 부배 다 한번 알아보고 또 총기가 실패할 경우 이제 폭발물로 테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들 6차례에 걸쳐가지고 다 일일이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세 현장에 이제 바로 그날 처음 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와가지고 사전 답사도 했고 유세 당일인 13일 오전에는 1시간 전에 이미 도착을 해가지고 둘러봤어요. 더 철저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를 지금 감시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드론으로 한 바퀴 싹 현장을 둘러봤다 이거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진짜 철저하게. 실제로 이 사건 계기로 비밀경찰국 국장이 그 국회 청문회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직을 사임했습니다. 깜짝이야. 왜 그래? 야 이거 깜빡이질 아니 그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비밀 그 뭐야 경호국보다 우리 974 부대가 훨씬 낫구만 기래. 아니 우리 974 부대 경호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이렇게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정도인데 바로 그냥 나를 안 보이게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한번 보라. 이 정도는 해야 경호디. 제가 보기에도 974 부대에서는 경호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외무성이 김일성 광장의 그 주석단 바로 오른쪽 옆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김일성 광장에서 국가 행사가 많이 진행될 때 이제 경호원들이 움직임을 저희가 창문 너머로 봅니다.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 뚜껑을 열어가지고 경호원들이 그 하수도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김정은을 호위하는 게 이게 지하에서도 하는구나라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그 연설을 할 때 그런 요령들을 서로 다 이제 숙지한다라고 하죠. 될 수 있으면 고개를 자꾸 돌리라고. 아 이렇게. 저 안에는 방탄 조끼 입을 수 있는데 이제 머리 쪽으로는 취약하니까 이 연설을 할 때 가능하면 고개를 자꾸 돌리는 훈련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피격 사건 이후에 앞서 이야기한 그 전망으로 돌아가 보면 트럼프가 됐다. 이제 미국 대선은 끝났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인생도 모르겠고 정치도 모르겠는 게 맞아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일주일이 지난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he has not done a good job, he's done a poor job, and inflation's killing our country. But look,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강대국인데. 힘든 거지 저렇게 스탠딩으로 오래 연설하는 게 힘든 거지 토론하는. 왜 저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남자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유, 어떡해. 좀 누가 좀 잡아드리지. 안 쏙까지. 오. 아, 이거 쓰러져. 아유, 어떡해.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티를 얘기했어. 오 마이 갓. 이건 좀 너무 치명적이다. 야, 심각하네요.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렇죠. 뭐 이게 한두 번이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고요. 사실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미국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로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 최강국이다. 우리가 가장 세다. 그럼 미국인은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면 델타 포스가 온다. 이런 어떤 자부심 같은 거거든요. 바이든은 그 정반대쪽에 있었던 거예요. 나약한 이미지, 노쇠한 이미지. 그걸 집중적으로 트럼프가 공격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 실추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들이 연속해서 등장하기도 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바이든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지만 그 직전까지 사퇴를 거부했어요. 네. 그런데 총격 사건이 있었고 트럼프는 굉장히 총알도 피하는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에 걸려서 유세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만두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조지 클루니 같은 사실은 미국 민주당 정치에 깊게 영향력이 있는 헐리우드 스타들도 제발 좀 그만두라라고 간절하게 바라게 되죠. 조지 클루니. 예. 거기에 결정타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짝꿍이었죠. 그다음에 깐부라고 할 수 있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도 물밑에서 바이든에게 멈출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죠. 당을 위해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멈추게 된 거죠.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구심점이 늘 헐리우드였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거든요.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치 성향의 이제 배우인데 이 헐리우드가 요까지 말은 올라왔는데 말이 안 나온 거야. 사퇴하십시오 이 말을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말을 못 하고 있다가 1차 TV 토론에서 죽을 써버리고 그리고 조지 클루니가 총대를 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해요. 대박.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후보를 계속 유지하면은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대놓고 이걸 기고를 해버려요. 영향력이 커요? 엄청나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든지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의 여러 가지 사퇴 권유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는 할리우드가 딱 등을 돌렸다 하는 순간 나 또 끝이구나 라고 느꼈지 않을까. 사실 조지 클루니는요. 그 미국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이 됐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레이건 이후에 최초의 아마 영화배우 대통령이 나온다면 조지 클루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남자 유권자들이 안 찍고 여자 유권자는 안 찍어서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뭐 조지 클루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 너무 많이 연애를 했고 너무 많이 또 약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나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어찌됐건 헐리우드 배우들이라든지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최고의 어떤 인물이 조지 클루니. 멋있어요, 멋있어. 조엘
아버님이 주한미군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버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아버님은 저랑 똑같이 생각해요. 34년 동안 미군으로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대통령도 봤고 다 봤는데 2008년 부통령 될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지금 대통령 이미지가 이러니까 미국 이미지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들 무서워하겠어요. 대통령은 그 상태인데 네네.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사퇴하는 거 맞다고 생각.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사퇴 이후에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내 부통령이자 나의 러닝메이트는 카말라 해리스를 나는 지지한다. 여러분들도 지지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무 분열이 없고 논란이 없이 다 그쪽으로 결집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결집이 되는 겁니까?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데 검사 출신 정치인이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 최초의 흑인 여성 법무장관이었어요. 첫 여성 그리고 유색인종 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를 할 때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흑인 직업 창출을 위해서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최초로 흑인 대통령 보스로 모셨고 흑인 부통령과 같이 일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흑인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꿈이 있었는데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여성 유색 인종 대통령으로 이제 역사에 남게 되겠죠. 카말라 해리스는 그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이에요. 그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최초의 흑인 테뉴어 교수예요. 그런 사람이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머니도 뭐 인도 출신인데 뭐 빵빵하더라고요. 인도의 그 브라만부터 있잖아요. 수드라까지 계급이 거기서 최상층이래요. 최상층이고 여성 과학자로서 유방암에 관련한 연구를 좀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의 아주 엘리트예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흑인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인도 배경이 있기 때문에 흑인 아시안 혼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는 흑인들 유권자가 아마 10%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죠. 바이든이 딱 사퇴하고 나가지고 24시간 만에 얼마가 모였냐면요. 1,124억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60%는 올해만 처음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는 정치에 기부금을 안 내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느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되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구도도 잘 짰어요. 사실 보면은 남성 대 여성, 50대, 70대, 백인, 유색 인종 이렇게 지금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 보면은 되게 디바이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도 속에서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아니 궁금한 게 미국 MZ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해리스를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근데 MZ들은 이제 뉴스 안 봐요. 저희는 저 어릴 때 막 일어나자마자 아빠랑 뭐 뉴스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이제 모든 뉴스 SNS 통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뀌었네. 근데 이번에 해리스 저도 해리스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밈으로 다 해리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코코넛 밈. 그게 한번 보고 어린 사람들 그거 보고 해리스 어떤 사람일까 거기서 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의 힘을 좀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 해 누구? 해리스요. 해리스 뭐 어차피 뭐 그 바이든 밑에서 같이 일했던 동무 아닙니까? 뭐 거기선 거기 아닐까? 아니 그쪽은 사실 그 대화가 좀 안 됩니다. 나보고 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지 않고 뻔히 조건 있는 거 다 하는데 다 프라이 까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니 뭐니 우리 람프 형님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그렇고 지지면. 중요한 건 바로 트럼프의 입장일 것 같아요. 자, 경쟁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마음껏 조롱하고 가지고 놀고 나이가 많다고 막 놀렸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 트럼프의 전략이
자신의 발목을 잡겠구나 느끼는 게 뭐냐면 훨씬 젊은 상대가 도착했어요. 자, 트럼프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고 나니까 트럼프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Gotta do it all over again. Gotta do it all over again. 그 톤이에요? 최고야. 여기서 이럴 때 너무 좋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그냥 그 바이든한테 던졌던 그 조롱, 경멸, 비판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맞아요. 그 트럼프 후보님 정말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80세가 국정 운영을 4년 동안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딸릴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이 후보 사퇴 안 하고 고집 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 먹었다고 하는데 내 경륜을 봐라. 국정 운영 제일 믿을 만한 정치는 나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넌 나이만 먹었지 무슨 경험이 있냐고. 나이 먹었다고 다 경륜이 있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 뭐 나이만 먹었지 뭐 변한 게 뭐 있냐.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실수만 하고. 그 비판만 하고 대안제시는 아니고 She's meanest, she's horrible, she's disrespectful. I mean, I don't know whether she's Indian or black. You gotta ask her. 똑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당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I didn't say that. You have to ask her. She said it. 다 발 돌리게 하고. 그러니까 8년 전에 본 트럼프 그때는 좀 신선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이것도 같은 음악도 듣고 그러면 지겨운데 사람들 이제는 지쳤어요, 이제. 네, 화내고 변덕스럽고. 음악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내가 쏜 화살이 퉁 튕겨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너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So now we have a new victim to defeat. Lion Kamala Harris, Lion, L-Y-I-N apostrophe. And we're going to defeat crazy Kamala. Kamala. No, it's Kamala. She has no clue. She has no clue. She's evil. I'm running against a low IQ individual, her.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You're fired. Kamala, you're fired. 아, 파이어를 또 썼어요. 그러면 시그니처다. 좀 유치하다. I've known her a long time, and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I know Donald Trump's type. 그만 먹인 거죠, 이게. I do hope you'll reconsider to me. If you've got something to say, say it to my face. We say, bring it on. Bring it on. 와, 이게 멋있어. Donald Trump was found liable for committing sexual abuse. Donald Trump was just found guilty of fraud. 34 counts to be exact. Well, we're gonna beat him in November. We're gonna beat him in 와. 이게 또 여자와 남자의 이런 것도 또 이거 진짜 사실 우리나라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인물을 뽑는 거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하지만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와, 이게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저 사람 흑인 흉내내는데 사실은 흑인 아니다, 인디언이다. And she was only promoting Indian heritage.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She has always But you know identified as a what? black I woman. She went to a respect historically either black one. college. I respect either one, but she obviously doesn't.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이건 참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half 인도 그다음에 half black 이런 표를 그런 서포트를 받으니까 너 진짜 블랙 맞냐? 너 인도라 그랬으면서 너가 왜 블랙 척을 하냐? 약간 이런 멘트는 사실 어느 토픽에서도 사람의 인종에 대해서 이런 비판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멘트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 표도 흑인 표도 약간 슬슬 없어지는 거예요. 야, 아무리 내가 이거를 카멜라를 이렇게 응원을 안 했어도 자 그렇게 인종차별로 해가지고 그런 멘트하는 건 아니다. 그런 표도 없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J.D. 벤스 그 벤스의 부대통령 후보도 카멜라를 타겟을 할 때 자기는 childless cat lady다. 미국에서 cat lady라는 거는 아주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안 좋은 편이에요. cat lady라는 거는 여자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시집을 못 가거나 안 가신 분이 그냥 못 갔으니까 고양이를 키운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여자의 그런 이제 비판, 아주 네거티브 마이너스 멘트를 했기 때문에 또 한면으로는 또 여자 표를 또 잃게 됐죠. 비하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는 중간에 있는 분들은 야 나도 트럼프도 별로고 해리스는 별론데 나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마이너스 멘트를 들으니까 야 차라리 그냥 나는 그냥 해리스 쪽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중간에 undecided voters,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은 해리스한테 간 거죠. 2016년, 2020년 똑같이 너무 공격적으로 사람을 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겨워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방법 좀 바꿔야 이길 수는 있는데 왜냐면 해리스가 지금 너무 하이로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상쾌해요. 지난 8년 동안 이거 막 공격적으로 욕하는 거밖에 안 봐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말고 이제 좀 진짜 대통령스럽게 하는 거 좀 보자. 내가 봤을 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016년에 처음 쓰고 또 그때 타겟이 힐러리 클린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백인 여성 후보였을 때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2024년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알았고 뭐 다른 게 없냐.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은 이거밖에 못하냐. 뭐 다른 건 없냐. 이렇게 그렇죠. 해리스 쪽에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가 있나 싶고. 어쨌든 선수들은 지금 링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입장을 하는 폼에 있어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016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사실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했어요.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서 내놓는 카드를 보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미지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도 선거를 여러 번 겪어봅니다만 결국은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 카드가 나한테 얼마나 내 생활을 바꿔주고 나를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지금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여론조사는 일단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보다 좀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본인만의 카드를 내미게 됩니다. 뭘까요?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대외적 업무를 나는 경험이 있다.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Very smart, very strong. He's the absolute leader. You know, a lot of people say, oh, maybe he's not the leader. He's the absolute. When he's around.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I understand he doesn't like her. He doesn't know her, but he forms an opinion. He doesn't like her. North Korea, Kim Jong-un liked me a lot. He doesn't like this group.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오, 짭정은. 오, 라프 형님. 저는 그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라프 형님을 지지합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김정은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익을 노리는 거죠. 우리가 듣기엔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전 세계의 지팡이고 경찰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저런 경박한 말을 해? 그런데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주류 백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아무리 유색 인종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득권은 주류 백인들이거든요. 백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그간 누적돼 왔던 피로감이 있어요. 왜 우리 미국만 세계의 전쟁 역할을 해야 돼? 왜 우리 미국만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돼? 왜 우리 미국만? 그래서 트럼프가 외쳤던 게 짭정은이 가슴팍에 새기고 왔잖아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주류 백인들의 심금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고 지금까지도 해리스의 돌풍 속에서도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북한을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귀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은 나를 좋아해. 김정은은 미국을 무서워해. 김정은은 우리를 건들지 않을 거야. 내가 되면 김정은은 나한테 꼼짝 못해. 김정은 불러서 야구도 보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엔 유치하지만 미국의 백인들이 듣기에는 아! 이게 와닿는 거예요. 북한은 트럼프가 확실히 제압할 수 있구나,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들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상대적으로 또 재밌는 게 해리스에게는 없는 카드가 북한 김정은이기도 해요. 역대 그렇죠. 미국의 정상 중에서 북한 지도자를 3번이나 만난 사람은 없어요. 전무후무 미국 역사상 트럼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비밀 카드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 이게 유권자들한테 먹힙니다. 여기에 이제 얹혀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김정은 이야기할 때 딱 두 글자가 띄어요. 그게 스마트하고 스트롱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마트하고 스트롱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할 수 있다. 이거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똑똑하다가 트럼프랑 김종민. 분명한 건 뭐냐면은 딱 그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바이든 민주당 정권 뭐 했냐? 너희들이 그 전략적 있네? 그거 하느라고. 그 사이에 북한은 뭐 했냐면 계속 핵 능력을 갖다 고도화시켜 왔다. 하지만 내가 집권했을 때는 어땠느냐? 조금 올려주고 상대해 주니까. 걔가 딱 핵 개발 딱 중단하지 않았느냐?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또 하잖아. 이게 바로 쟤를 다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이렇게 갖고 노는 애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북한은 핵 개발을 갖다 중단을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뭘 줬습니까? 그 대가로 만나준 거거든요. 경제력으로 따지면 저 세계 100매일 텐데 그렇죠.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희망을 주는 거야. 마치 이제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어라는 막연한 희망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갖다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희망 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김정은은 또 말을 잘 들어요. 이 친구는 뭐랄까 완전한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맨입니다. 딱. 약간 푸틴도 컨트롤할 것 같고 이스라엘 전쟁도 내가 멈출 수 있고 뭔가 근데 여기다 대고 김정은까지 나는 그렇죠. 다 멈출 수 있잖아. 우크라이나도 내가 나면 딱 멈추는 거야. 이 정도면 노벨 평화상이다. 그렇죠. 그렇지. 다 멈췄어요. 네타냐후가 네 말 듣든 안 듣잖아. 내 말은 들을 거야. 김정은 네 말 안 듣지. 내 말 듣는다니까. 네타냐후가 바이든 말은 안 듣고 트럼프 말은 들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개런티가 없는데 주류 백인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모두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땐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했다. 아니면 이럴 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좀 김정은 뭐 필요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봤을 땐 뉴스로 보잖아요. 미사일 발사했다, 핵 했다. 이럴 때는 미국 사람들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봤을 땐 저런 가능성 되게 낮다고 좀 알고 있으니까 신경 많이 안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외국에서 들으면 긴장되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을 관리할 수 있다. 와, 아니 사실 김정은이 보통 비호감의 대명사로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을 언급할수록 이게 이득이 된다는 게 좀 놀랍긴 하거든요. 내가 그 럼프 형님에게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관심. 이 김정은을 언급할 때마다 럼프 형님이 그 관심을 얻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다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김정은이와 이 친분을 이용해서 이 럼프 형님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관심을 얻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가 그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딘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스타 팔로워만 730만 명이에요. 유튜브가 440만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 라이브에 나가가지고 정책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김정은 칭찬만 엄청 많이 해요. 김정은 뭐 되게 스트롱하다, 뭐 스마트하다 이야기하는데 어쩌면은 트럼프도 이걸 알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떴을 때 한 1000명의 사람들이 김정은을 따라다녔어요. 막 인파를 몰고 다녔거든요. 파파라치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 이렇게 언급하면은 이런 인기 또한 나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랄까 기대가 좀 있지 않았나 저는. 어느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태운다는 거는 큰 과한 이런 아주 안 좋은 행동이죠. 네. 그리고 또 성조기를 태운다는 거는 미국에서 쪽에서는 정말 분노와 아주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톤이 약간 북한을 부러워하는, 북한에서는 정말 나라의 존경심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해서 김정은을 이렇게 높게 봤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다 이런 민주의 나라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미국을 북한이랑 비교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리더십에 대해서 멘트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무시하고 그냥 그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게 사실 그 리스펙트가 우러나는 리스펙트가 아니고 인권 침해를 하고 그런 휴먼 바이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러나는 리스펙트가 아니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나라랑 미국을 비교했다는 거에서는 참 유감입니다. 자,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막 북한 김정은 얘기하는데 해리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일단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2022년도 이제 바이든의 특사로 이제 방한을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DMZ를 한번 방문했거든요. That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이런 장면이 있었어.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Seek a stable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where the DPRK is no longer a threat. We will continue to work alongside our partners here to maintain stability and peace in this region. Thank you all.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전형적인 대북 정책을 얘기했는데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북한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해리스는 북한을 굉장히 싫어하고 김정은을 싫어해요. 당시 그 후일담이 있는데 북한도 아마 해리스 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DMZ 그 건너편에 북한 관저의 모습을 봤는데 다 커튼을 닫고 문도 다 꽁꽁 닫아 걸었는데 2층에서 잠깐 그 커튼이 싹 올라가더니 망원경이 뽕 나와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이 MDL에 서자마자 이제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자가 그거를 이제 딱 찍다가 거기에 이제 포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도 어쨌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영상을 찍고 있었다. 네. 이때 북한은 그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산 기지를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이제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미사일을 쐈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탄 그 전용기가 한반도 상공을 벗어나자마자 맞아요.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아우, 네. 치열하다. 이거는 아마 미국의 대북 그 제재나 혹은 그 압박이 우리한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해리스 민주당 상임위원이던 시절에 그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하면 제재 합의 가능할까라는 질문 받으셨는데 거기서 바로 컷하셨더라고요. 해리스가. 김정은하고 러브레터 교환 안 하겠다. 아시아 동맹들하고 같이 일해서 알아서 지키겠다. 이런 말 해서 누가 봐도 그냥 봐줄 생각은 없을 것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보다는 약간 검사 시절에 있는 그 위법 상황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인물이 지난번 부통령 마이크 펜스였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7년에 북한하고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막 싸울 때 펜스 부통령이 그 DMZ 가서 딱 재킷 입고 펜스 부통령의 특기가 이게 스퀸트라고 그러죠. 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지났다. 트럼프 정부의 결기와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의 능력을 북한은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뉴요커라는 잡지에서 풍자를 한 게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펜스 부통령 째려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핵무기 다 포기할 테니까 제발 노려보지만 마세요. 이런 만화가 실렸어요. 그래요. 이제 해리스도 9월 10일 이제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답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해리스도 그냥 무방비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카드를 쓴 것이죠. 그것은 러닝메이트로 24년 동안의 군에 복무해서 애국심 확실하게 확인이 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왈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을 해서 내 뒤에는 팀 왈스가 있다. 그 팀 왈스도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였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트럼프 군대 갔다 왔나? 베트남 전쟁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J.D. 벤스가 해병대로 이라크 전쟁 4년 복무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 언론 담당 행정병이었는데 총 쏜 적 없잖아. 그 복학생들이 술자리에서 많이 그렇게 싸워서. 맞아. 그게 크게 뭐. 행정병, 운전병 뭐 총 쏴봤겠어. 뭐였어요? 형 던지잖아. 번역병. 이 사람들 진짜. 아니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더 잘난 척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 지지자로서 그 짭정은 씨는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지지자 됐어? 기자야. 김정은이 우리 람프 형님을 지지하지만 사실 뭐 전처럼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래 이 람프 형님에게 이번에 딱 선거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람프 형님, 우리가 지난 것은 맞지만 공은 공이고 산은 산매다. 그러니까 나랑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려거든 그에 맞는 좋은 패를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도 트럼프가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김정은과 친하다 하고 러브콜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도 저 뭐냐 하다가 이제 반응을 내놨어요. 답장을 준 거예요.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그 논평을 냈는데 이제 답장이죠.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지금 북미 관계 전망에 뭐 미련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뭐 수뇌부 사이에 약간 친분은 있었다 하고 국가 간 관계도 약간 번영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다. 없었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북한과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대결인과 아니면 대화인가 키는 트럼프 당신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은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꽃놀이표를 갖고 와라. 이거거든요. 맞죠? 사실 내가 우리 람프 형님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뭐요? 바로 7차 핵실험입니다. 아우, 7차 핵실험입니다. 아우, 또 소리야. 예쁜 핵탄두를 만들어서 이 7차 핵실험을 우리 람프 형님을 위해서 빵! 그러면은 우리 람프 형님 힘이 어깨가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들지만 철저하게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람프 형님. 근데 이거 실제로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김정은이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국방부가 얘기한 게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스탠바이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마음을 먹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우리 군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 국방부 장관이 대선을 전후해서 미국 대권과 대선을 흔들려는 시도로 김정은이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리스보단 한번 북한을 경험했었던 트럼프가 굉장히 대선 직전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리할 수 있죠. 이게 북풍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북풍이 미국에서는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풍이지. 사실 TV 토론을 예를 들어서 해요. 근데 TV 토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브레이킹 뉴스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미국 전 국민들은 정책에 관심 있는 것보다 그 논란에 관심 있는 상황에서 TV 토론을 딱 보는데 트럼프가 야 방금 전에 북한이 미사일 쐈어, 핵실험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이러면은 정책은 눈에 안 들어. 그때부터는 거기에만 초점되면은 트럼프가 만든 대선 토론 테이블에 카멜라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7차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트럼프한테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 사실은 카멜라 해리스한테도 동시에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남발할 것 같지는 않고 미사일 실험 정도는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뉴스에서 그 화제성이 될 수 있다라면 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꽃놀이패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쪽에 러시아의 푸틴이 있고 지금 만약에 트럼프까지 대통령으로 등장한다. 이러면 아마 북한 지도자 역사상 러시아와 미국 지도자를 동시에 만나고 또 그 동시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간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막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김정은이 그 최근에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제 중국에 너무 눈치 보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하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기점을 놓고 보게 되면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은 이후에 나온 말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제는 러시아 쪽으로 갈아타겠다라고 하게 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 중에서 푸틴과의 그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이 트럼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를 계속 칭찬도 하고 트럼프가 뭐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푸틴을 가리켜서 천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게 2016년 선거 끝난 후에는 러시아가 정말 미국 선거에 개입이 있었냐 이런 컬루전, 진짜 이런 방해가 있었냐가 그런 게 너무 언론 뉴스만 틀면은 하루 종일 나왔어요. 그걸 이제 1년 넘게 계속 혐의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컬루전은 없었다. 트럼프 캠페인과 러시아는 관계가 없다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특이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LA에서 있었는데 그때 코미 국장님께서 LA 집으로 오셔서 저희들과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느 정치의 색깔을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일만 수사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 동료가 국장님 이렇게 저희한테 모티베이션을 주시는데 우리 떠나시나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떠나시는지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나한테 질문을 묻냐? 국장님 뒤에 TV CNN에서 코미가 해임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와. 거기서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잠깐 뒤로 보시더니 이거 난 모르는 스토리인데 이거 어떤 장난인지 큰 일이네요. 좀 이제 그걸 보면서 다 약간 FBI랑 안 맞는 이게 몰카인가? 뭐야? 좀 너무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이벤트라서. 판단했던 분을 그때 바로 해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날 이후부터 바로 해임. 네,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짐 코미 FBI 국장하고 그 단독으로 식사를 했어요. 나는 너의 절대 충성이 필요하다. 충성 맹세를 하라 그랬는데 코미 국장이 거기서 확답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FBI 놔두면 내가 골치 아프겠다. 여파가 컸습니다. 참 이번 대선 예측도 안 되지만 그 대선 후에 이제 일어날 변화도 여전히 지금 오리무중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라면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부분. 맞아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 그 토론에서도 계속 어떤 주요 이슈로서 다루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고 그 정책 중에 하나로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 트럼프 이제 후보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타임스와 했던 인터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4만 명의 군인을 두었다. 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방어하느냐? 아주 부유한 나라 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잘 사는 한국에 왜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고 있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숫자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4만 명의 주한미군을 언급했는데 4만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주한미군은 실제로 약 28,5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준비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몇만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아. 그냥 4만으로 치고 한국은 돈 하나도 안 내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다면은 나중에 신문에서는 팩트 체크해주면 나오지만 아무도 안 봐. 한때는 4만이었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점점 감축을 해서 2만 명 조금 넘는 선으로 지금 축소가 된 건데 그럼요. 전혀 우리가 공짜로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방위비 많이 내고 있거든요. 91년부터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시작했고요. 2008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1,000억에서 7,000억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방위비 분담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는 9,200억 원.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는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과 비례해서 주한미군 방위비도 올리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년에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할 예정인데 이미 40%에서 50%는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정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적어도 4배, 5배.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6조 원 정도가 돼야지 공정하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끝이 어딨냐.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참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방력 키울래 그 돈이면.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쭉 한번 그 흐른 역사를 보면은 54년에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땐 두리뭉실하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그 협약을 맺었어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해주고 미국의 육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두리뭉실하게 가다가 좀 이거 확실하게 하자 해가지고 1966년도에 이제 소파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한미군 지휘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딱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땅과 부지만 준다. 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지비들은 다 주한미군이 관리한다 이거거든요. 80년대가 온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 경제가 이제 폭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가 약간 싹짝 뜨고 있던 때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에게 먼저 집적거린 거야. 주일미군한테 야, 그 우리가 돈 다 내는 거 좀 너무하지 않냐? 야, 일본도 좀 내. 그랬더니 일본이 하이 와카리마스 하면서 87년도에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분담금을 내기 시작해요. 이제 살짝 타깃이 주한미군 쪽으로 온 거예요. 일본도 냈는데 한국 너희도 좀 내지 그러냐?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91년도부터 우리가 양보한 거예요. 뭐 일본도 낸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조금씩 내겠다.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몇 퍼센트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내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예요. 네네네. 이걸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제 문제인데 동상이몽으로 아직까지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죠. 아니 그럼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잠깐 덧붙여서 질문. 철수까지는 아닌데 10,000명으로 줄이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전쟁 땐과 아니면 피스타임에 지휘권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냥 자 미국 갈게. 너네들 이제부터 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미군이 철수를 했으니까 2만 명 넘게 있는 미군들이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다시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돈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놔두는 게 더 전략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미군이 철수했어. 우리가 감정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 재건하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있어. 미군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돈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세계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안반도랑 양안 지역,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에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 세계 반도체의 70%를 우리나라와 대만이 만들어요. 반도체 생산 기준. 여기가 최대한 스테러스코어라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쟁 가능성이 올라가고 이걸 자본주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가만 놔둘 것인가? 얘가 그냥 뻥카예요. 뻥카. 꽝포쟁이, 꽝포쟁이. 주한미군이 휴전선에 있었잖아요. 다 철수해가지고 남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제는 북한 상대가 아니라 미군이 신속 기동군이 돼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 특히 중국이 지금 대양으로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의 경제적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이 국제적인 군사적 패권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동맹국과 같이 하는 건데 트럼프는 오로지 그 포퓰리즘입니다. 야, 우리가 왜 지켜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 내가 왜 지켜줘를 그렇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만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결국 미국도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대만 이러면 중국한테 미국 안 돼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이걸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 안 해요. 퍼플리즘 맞아. 선거 전략이고 어쨌든 이걸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빼먹는 거죠. 근데 이런 한국 유권자들의 부담을 트럼프 캠프가 최근 느낀 것 같아요. 최근에 세종연구소에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트럼프의 안보 책사이자 트럼프의 마가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드 플라이츠를 세종연구소가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때 우리 연구소가 물어봤어요. 주한미군 축소하거나 철수할 거냐라고 하니까 플라이츠가 2번, 3번 확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한국의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일은 never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플라이치가 안 한 말이 있어요. 방위비 분담은 올려줘야 될 것이다. 혹은 방위비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 플라이치도 안 하고 갔어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주한미군이 없어지게 되면 좀 편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해마다 주한미군이 지금 DMZ에서 계속 연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김정은이한테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감이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걱정할 게 없이 우리 남조선도 우리 북조선처럼 주체 사상을 가지고 뭐든지 주체적으로, 안보도 주체적으로, 국방도 주체적으로, 이제 승냥이들한테 의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굶어 죽잖아요. 우리 짭정은 북에서도 못 살고 남측에서도 못 살고 애매해지겠는데. 아니 제가 제일 열받는 게 그거거든요. 주체적으로 자력갱생하면서 북한의 그 구호들이 뭐냐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뭐 사회주의 지키세. 그 지켜가지고 그 꼴을 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 굶어 죽어 나가고 애들이 그냥 막 시체로 길가에 이 꼴이 어때서 그럽니까? 그 꼴이 김정은만 좋은 꼴이죠.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자주국방은 아니지 않냐라는 이 의심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도의 국방비 예산과 대한민국 정도의 군사력은 전 세계 10위권 자주국방 나라예요. 우리가 이 정도 쓰는 방위비를 갖고 자주국방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를 좀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세계 군사력 5위예요. 5위죠, 5위. 어마어마해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남성의 90%는 다 총기 다뤄요. 그럼요, 다. 안 믿어지지만 저 개그맨인데 총 쏴요. 어디가 아니 내가 외국에서 아니 개그맨이 총 쏠 수 있는 나라가 어딨어? 중국의 어느 군사 전문가가 한 유튜브를 봤거든. 그랬더니 너희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 사실 엄청난 나라다. 군사 5위고 맨 마지막에 요소를 들거든. 그러니까 거기 예비군이라는 게 있는데. 예비군 있죠. 코미디언인데 총 쏴. 우리 9발만 주면 0점 잡아요. 맞아. 졸지에 이게 군사력에 300만, 400만이 된다라는 거야. 그냥 바로 그 사이에. 그러네.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일부 용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군축 협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입장에선 그런 어떤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럼 우리도 만들게. 주한미군 철수 다 했고 우리도 그렇죠. 바로 그 몇십 킬로 앞에 주적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기술이 없어도 못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만들게. 우리도 만들어야겠어. 우리 살아야 되니까. 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된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핵을 만들겠다 하면 일본, 대만, 아시아권에서 있는 나라들 아마 기술력 있는 나라를 다 만들겠다고 그럴걸요. 이거 사실 미국이나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러시아나 중국도 이걸 원치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해구산을 우리는 그간 의존해 왔는데 벌써 우리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핵의산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경험이 있죠. 자국의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 빼려 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에치스 라인을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도 알고 미국 국민들도 알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 우리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이제 방위비 더 부담 못한대.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핵 개발할게. 그렇죠. 미군 철수하세요. 대신 우리 핵 개발할게. 국제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단이나 주한미군 철수가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미국 내에 자국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빗발칠 수밖에 없겠죠. 이거 가능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지고 NPT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제는 내수 중심의 경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출 의존 경제인데 우리는 제재 받으면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덧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핵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피해 보는 게 저희 원전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핵을 만드는 순간 저희가 원전 기술 수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만 해도 수억 불어치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원전 기술 수출을 했는데 저희가 NPT 탈퇴하고 핵을 만들게 그러면 NPT에서 원전 수출 금지. 그럼 사실은 저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다들 진짜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네. 제가 사실 2008년부터 정치 많이 막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요. 네 번 제대로 맞췄어요. 네. 전 대기실에 작두 타고 있더라고. 네, 이번에 틀릴 수도 있지만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이제 지금 에너지를 보고 이제 좀 투표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막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SNS의 힘을 보니까 이번에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오, 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드디어 정치에 관심 가진 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잠을 깼다. 이렇게 느껴져요. 2008년 오바마 첫 대선하고 뭔가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오바마 때 젊은 사람들이 움직였죠. 네, 흑인분들 아니면 뭐 다른 인종들 그때 막 처음으로 투표했던 사람들 많았었어요. 처음으로. 사실 조엘 저희 이야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투표를 끌어올리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MZ 세대가 저렇게 본다라면은 저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볼 수 이런 건 있겠죠. FBI 입장도 좀 들어봐야 나는 FBI 분석관이 아는 거 있어요? 얘기해요. 이게 셔츠도 반반으로 어디로 가실지를 모르겠어. 네. 정치적으로 입고 오셨어요. 저 젊은 친구분들이 이런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자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한 건 좋지만 팩트를 보자면 저는 그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젊은 친구들은 투표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제일 머저리 메인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은 30대에서 40대가 중반이기 때문에 20대는 아직까지 투표가 약합니다. 제가 저기 우리 학교 후배가 지금 말 못하는 속마음을 대신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학연 지연으로 나눠진 겁니까? 신촌대학교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패한 게 뭐냐면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줄 알았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복귀를 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요. 왜 졌을까 했더니 트럼프는 막말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너무나 나이스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는 더럽게 나가지만 우리는 하이야, 더 높게 나간다. 그래서 세계 평화는, 복지는, 인권은 이러다 보니까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는 그 트럼프가 tit-for-tat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물면 해리스도 물어요, 같이요. 물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의 지금 그 참가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히스패닉과 여성과 흑인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적, 심적으로는 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바이든은 싫다였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지금 선수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나가고 이제 해리스가 왔다. 그러면 나 다시 한번 투표할래. 라고 하면서 히스패닉 여성과 흑인 표들이 민주당에 모이고 있어요. 이 추세가 계속 나간다면 해리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2016년 이제 힐러리 클린턴 선거 때랑 카멜라 해리스 이제 선거가 참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만의 그 설득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카멜라 해리스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6개월 전부터 붙었으면 괜찮았는데 시간이 10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선거 불가능하고요. 이게 아마 되게 흑색 선전으로 갈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흑색 선전에 강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누가 돼야 유리한 겁니까? 이게 사실 중요하죠. 난감한 질문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이 돼도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죠. 있어요? 아니, 어느 후보가 특별히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는 아직 색깔이 없잖아요. 정책이 없고. 그렇다면은 같이 4년 동안 백악관에서 일을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난 4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명한 장기적인 투자로 작용할 테니까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그렇죠.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트럼프 4년을 이미 겪어봤어요. 처음 치러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제 경향하고 과목하고 시험 범위를 알아요. 트럼프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당혹스러운 환경은 아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모든 거는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모든 거는 거래고 정해져 있어요. 종민 씨. 예. 일단은 진짜 시원하게 얘기해요. 해리스가 일단은 바톤을 지금 늦게 받은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좀 더 빨리 받아서 이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탄력을 받을지 짧습니다. 지금 빨리 탄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에 한 번밖에 안 남은 TV 토론인 게 데스매치의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하나가 넉다운 시켜버리면 그게 결정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만회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North Korea, Kim Jong-un
liked me a lot. He doesn't like this group. We believe in the collective. We're not falling for these folks who are trying to divide us, trying to separate us, trying to pull us apart.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You're fired. If you got something to say, say it to my face. We say, bring it on. Bring it on. 서해 NLL을 넘어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 내려와서 귀순했습니다. 지난 8월에요. 이곳 교동도와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연이은 탈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철조망이 쫙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철조망 넘으면 뚝이 있어요, 말뚝이. 그 위에가 이제 지뢰밭인 거예요. 넘다가 잡혔다. 이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북한에서 들어오려면 4km에 하나씩 초소가 있어요. 그 뛰면 사신 것처럼 쏘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농았잖아요.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빠진 것 같아요.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